지난 시간에 학문은 무식의 소관이 아니고 유식의 소관이라고 하는 말과 학자는 모르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관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고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것은 무식입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유식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유식이고 무엇을 모르는가 꼭 집어 아는 것은 유식 가운데도 특히 탁월한 유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학문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다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학문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집을 지는데 비유하려면 먼저 땅을 다져야 합니다. 또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지고 기초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2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일이 3가지 배웁니다. 우리는 어디서 배우는가? 자연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것과 책에서 배우는 것, 사람에서 배우는 3가지 배움을 견주어 살피고 어떻게 선택하고 또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배움이 창조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배운다. 자연은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초목이 자라고 꽃이 피고 단풍이 들었다 잎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밤이면 하늘에 별이 빛나는 데서 시간과 공간을 직접 체험하고 천지 만물의 이치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커다란 배움입니다. 배우는 장소가 적절하고 시간이 넉넉하면 얻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오염된이나 혼잡이 없는 시골의 청정한 자연에 가면 자연과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얻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시인이 시인일 수 있게 하고 학자가 학문을 할 수 있기에는 대원천이다. 이러한 원천 없이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만 배우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빈약하다. 또 창조와는 별 관계없는 모방이나 추정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합니다. 책은 알려주려고 하는 것만 알려줍니다. 매우 제한된 것만 알려주는데 책은 자연처럼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잘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연에는 나쁜 자연은 없지만 책에는 좋지 못한 나쁜 책이 많습니다. 어떻게 나쁜 책을 피하고 좋은 책을 골라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고 학습용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교재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따르지 말고 뒤집어 엎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자연에서 배운 것이 없으면은 책이 잘못된 걸 알 수 못해요. 책이 잘못된 걸 알려면 자연에서 배운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서 배우는 것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좋지 못하고 잘 만나면 좋은 배움을 얻는데 잘 만날 가능성보다 잘못 만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닥달을 하는데 부모의 가르침이 바람직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모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시키는 것을 거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참다운 배움을 얻고 뜻을 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세속적으로 말하면 지금 있는 수많은 직업 중에 현재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곧 없어질 직업이 많은데 부모들은 대개 곧 없어질 직업을 아이들이 택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스스로
뜻한 바와는 반대로 나쁜 교사 노릇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선생보다 나쁜 선생이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점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은 그래도 덜하지만 학원 강사는 경쟁에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독약을 주입시키면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면교사로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반면교사로 뒤집을 수 있으려면은 자연에서 배운 게 있고 또 좋은 책에서 배운 게 있을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서만 배우면서 그 배움을 뒤집어 엎는 기는 매우 어려워요. 자기대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데 내가 읽어봐도 핵심은 부족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봅시다. 17면 밑에 두 번째 단락.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만 못하다. 책에서 배우는 것은 자연에게서 배우는 것 못하다. 사람에게서 배우면 작은 것을 이룹니다. 학교 성적이 좋다.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 이거는 작은 것을 이룹니다. 책에서 배우면 중간 정도의 것을 이룹니다. 좋은 책을 읽어서 거기서 중간 정도의 성취를 얻습니다. 자연에서 배우면 큰 것을 이룹니다.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학문의 역사를 바꾸는 대학자가 되려면 자연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천입니다. 자연에서 배운 경력이나 성과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크게 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세상에 지금 알려진 거랑 매우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반론이 제기되죠. 자연에서 배우기만 하고 책을 보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책을 매도하고 선생을 나무라면서 원시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가 하고 반문을 부르면, 자연에서 배우면 배움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에서 배워 얻은 바가 있으면 좋은 책을 골라 읽어 배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사와 반면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배우기도 하고 배움을 넘어서기도 하는 이중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지와 적을 구분하면서 세상을 좋아지게 하는 힘을 기르고 불의를 공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운 걸 가지고 책을 통해서 그 배움을 더 단련시키고 사람에서 배우면서 교사로 혹은 반면교사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두 건너뛰고 제일 끝달라고 봅시다. 자연에서 배움이 완성되지 않고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서 배운 다음 과정에서 배움이 획기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에 나타난 허위라고 하지만 표면에 나타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고 아주 본질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허위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책의 도움을 받고 책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자연과 다시 만나야 배움이 창조로 비약합니다. 우리는 배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창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배움입니다. 배움을 넘어서서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면에 숨은 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우 실감나게 다산초당에서 하는 글을 보별합니다. 나는 바로 어제 다산초당을 방문했어요. 다산초당을 방문하고 세 가지 배움에 대해서 현장에서 매우 절실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충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자 합니다. 다산초당에 올라간 길이 너무 험합니다. 돌이 흩어져 있고 나무 뿌리가 있고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 험해요. 곧 다듬겠다고 하는 팻말을 강전 군수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무자가 빠져서 너무 잘 다듬어 자연을 훼손하고 다산이 그 길을
그 길을 어렵게 오르내린 사실을 잊게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너무 잘 다듬어 놓으면 타산도 굉장히 쉽게 오르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듬어도 적당히 다듬어야 됩니다. 다산이 거기 다산 초당 모두 가보겠죠. 가보지 않아도 상상을 해봅시다. 거기 가서 머문 것은 불운이면서 행운이다. 왜? 궁백하고 험한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것은 불운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빼어난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공짜로 아니라 힘들게 오르내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다산이 오르내릴 때 힘들게 오르내리면서 자연을 접하고 공부하게 된 건 행운입니다. 불운이면서 행운이죠. 그런데 다산은 불운을 줄이려고만 하고 행운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운을 줄이려고만 하고 행운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으니 다산이 대학자라는 것이 잘못된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가장 하는 말은 조심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산은 불운을 감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 근처 해남에 있는 윤선도 집안이 자기네 외가입니다. 만석군이죠. 외가인 윤선도 집안의 후원을 받고 거기서 하인들이 뻔질나게 뭘 짊어지고 왔을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을 18명이나 두었다 다산 초당에 써놨어요. 제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기 어려운 산중에 집을 3채나 지었어요. 매우 호화로워요. 먹거리를 공급하고 조석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글을 쓰기는 곤란한데 거기 첩을 두고 살았어요. 첩이 가정부를 겸하고 제자들이 뭘 공급하고 그 자기 외가에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잘 지냈어요. 거기까지 좋은데 모든 사실이 현장에 가니 써붙여놨는데 책을 2,000권이나 가져놓았다 나왔어요. 자, 책을 2,000권이나 가져놓았다. 여기 한강변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져가는지 그 윤선도 집안에서 가져가는지 몰라도 책을 2,000권 가져가려면 대단한 분량입니다. 등짐 주고 가긴 어렵고 일단 해로를 통해서 강진만까지 운반했을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거기 갔으면 책 안 읽고 자연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왜 꼭 책을 읽는 것을 공부라고 하느냐, 고집했느냐. 그리고 문헌 고증의 방법으로 글을 쓰기만 했습니다. 문헌 고증의 방법으로 글을 쓴 것에서 대표적인 업적을 2개를 들어봅시다. 하나는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 고을원이 이렇게 해야 나를 고을을 잘 다스린다 하는 얘기가 다 간추리면 얼마 안 돼요, 분량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누가 어떤 고사가 있나고 그 인용으로 그냥 다 채웠어요. 그리고 지방고원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방 수령이 군 재정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못 사는 춘척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다. 그래야 백성들이 본을 본다. 아니, 자기 돈이 아니고 공금을 3분의 1을 횡령을 해서 못 사는 친척들을 도와주는 게 매우 훌륭하다고 썼어요. 그게 과연 훌륭한가? 전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써놓고 옛날에 누가 이렇게 도와줬고 누구에게 도와준 줄 있고 막 골치 아프게 그냥 인용을 많이 해놨어요. 또 하나 저술은 논어 고금주가 있습니다. 논어에 관한 옛사람과 이제 사람들이 줄을 다 모아놨어요. 줄을 다 모아놓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논어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대뜸 쓰면 되지. 논어 고금주 다 읽어봐도 그냥 참고 자료일지네.
문헌 고증의 방법으로 글을 쓰기만 했습니다. 이런 행운은 모두 불운입니다. 책을 2,000권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행운은 불운이었어요. 책에서 배우는 장기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잘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고, 내가 여기 와서도 책을 읽고 문헌 고증하는 걸 이렇게 잘한다.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을 무시했어요. 무슨 궁전 안에 규장각에서나 해야 될 일을, 그런 도서실에나 해야 될 일을 책을 운반해가지고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남의 인용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자기 말은 뒤로 돌리는 패풍을 극대화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러도 이렇게 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인용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글 쓰는, 책 쓰는 매우 나쁜 방법이죠. 그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산이 그랬다는 것은 크게 나무랄 게 없는데, 다산이 대학자라고 숭상을 하면서 그 학풍을 오늘날 읽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스러워요. 누가 다산연보를 800페이지짜리를 쥐었다고 해요. 다산연보 800페이지. 다산은 맨날 몇 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걸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그 출판사가 허리가 휘청했어요. 다산연보 800페이지 누가 사봐요. 대단한 업적이라고. 예, 다산식에 사실 나열의 학풍이 극대화된 겁니다. 다산연소 800페이지 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학문을 망쳐내드립니다. 다산 초당에 가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그것을 많은 인용을 하고 문헌 고증을 하는 학문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다산이 대학자인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 산과 들, 바다와 육지, 계절의 변화, 바람과 비, 농사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속에 어떤 이치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만살 제치고 자연과 직접 겸하고 힘들게 오르내리면서 자연을 외면할 수 없는데 그거 다 무효로 돌렸어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진솔하게 말하면서 모든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철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행운을 헌신자같이 버렸어요. 다산 초당에서 이걸 너무 절감했어요. 유식이 무식인 극치를 보여줬다 하면 지나친 말일까? 예, 정말 유식이 무식이죠. 그 옛날 책에 있는 말들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거기까지 다 데려가서 다 열거하고 말아요. 몽유심서 쓰더라도 고론이 나를 뵈서 이렇게 다른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말만 쭉쭉 쓰면 되지. 너는 고금주 쓰지 말고 나는 논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면 되지. 다 읽어봐도 자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풍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주위의 농민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동정을 하고 대신 항변하기까지 했으니 사람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배움은 충실하게 했다고 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월한 위치에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따름이고 자세를 낮추어 농민의 위치로 가서 금 아래로 가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한문 글쓰기와 농사짓고 고기 잡는 생산 활동을 비교해 고찰하는 중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한문 글쓰기와 농민의 생산 활동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소중하냐 이런 생각은 추호도 반성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귀양살이 하지 않고 서울 장안에 있었으면 이렇게 뭐 나무랄 거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서 귀양살이 하면서도 자기의 우월감에 도취돼 있었어요. 예, 타산의 한시를 매우 높이 평가하죠. 예민의 한시를 고전적인 표현을 사용해 뭐 식용체를 사용하고 좀 고전적인 표현에서 짓기는 하고 농어민이 부르는 민요가 그 자체로 지닌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요풍으로 지었다는 것을 매우 우리가 강조하는데 타산의 한시보다는 민요가 10배 이상 가치가 있어요. 타산의 한시를 심도리 연구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민요가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민요를 한글로 타산은 여의당 전서 전체 어떤 글에도 다 한문으로만 썼어요. 민요를 한글로 적거나 또 민요를 한문으로 직접 옮기는 작업은 안 했어요. 자기가 민요보다 더 좋은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그 시절에 민요를 직접 한시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했어요. 타산을 하지 않았어요. 예, 농어민을 자기가 교화하고 돌보여줄 대상으로 생각했지. 농어민의 생이나 그 민요가 훌륭하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농사나 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창조 주권을 발견하고 사는 보람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지, 농어민이 어렵게 살고 괴롭게 산다는 이야기 했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고 신명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걸 탐구하지 않았어요. 타산이 이랬다고 하는 것은 길게 나무랄 게 없어요. 이것을 오늘 와서 한번 지나치게 평가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타산의 그 문헌 고증식 학풍이 오늘날 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거야말로 청산의 대상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토론합시다. 세 가지 배움에서 자연에서 배운다는 게 절실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학문 자체에 대한 큰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속에서 지금 농민이라든지 그들이 이제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럼 농민은 자연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농민은 자연과 사람이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농업과 어업은 자연이면서 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농민과 어민이 중요하냐면 자연이면서 사람이고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이 빠졌어요. 저는 지금 김 교수님 질문과 연관되는 건데요. 그 자연에서 산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신 네. 다산조차도 그렇게 있으면서 자연에서 배우는 거를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에서 뭘 어떻게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연은 아무 선입견 없이 진솔하게 받아들이면 거기 깨달음이 있는데, 자기가 독서에서 얻은 어떤 선입견, 배워서 얻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보나마나한 거죠.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는 시라든가 자연을 그리는 그림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선입견 어떤 틀에 의해서 보면 소용이 없어요. 그 자체를 진솔하게 보면 거기 모든 깨달음이 거기 있는 거죠. 자기 시대에 자기가 그런 소명가슴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일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은 자연 자체에서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과 하나 됐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나마 그래서 깨닫는 게 좀 더 지름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 예, 자연에서 깨닫는 게 가장 쉬운데 네.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농어민의 문제. 농어민은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고
농업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업이나 농사에 관한 기가 막힌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기상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기상의 우연과 필연을 했죠. 농민은, 특히나 어민은 기상학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자연에서 얻은 거죠. 현대 일기예보가 오히려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모르고 농민은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차등론적 사고방식과 우월감이 문제예요. 그냥 거듭 말하지만은 다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이 다산을 지나치게 반뜨면서 다산의 단점을 그냥 확대해서 이어지는 게 문제예요. 다산의 민요시, 한시를 그렇게 숭앙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현지의 민요에 대해서 요만한 관심도 없어요. 다산을 비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산은 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것보다 훌륭하지 못한 면이 더 많아요. 농민신소와 논어 고금주를 들었는데 둘 다 정말 좋지 못한 저작이에요. 다산의 목민심서, 무슨 경세유표, 훈민신서 등의 그런 복잡다단한 저술과 홍대용의 의산문답을 비교하면 홍대용의 의산문답이 10배나 훌륭해요. 그러나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제쳐놓고 다산의 목민심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날 사람이 크게 잘못 생각합니다. 자기 말하는 것은 알아주지 않아요.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그래도 알아요. 임성주의 농려잡주의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요. 거기서 얼마나 거대한 철학 사상의 전환이 이르는가 전혀 몰라요, 사람들. 다산이 가지고 있는 큰 폐해는 여기 지적하지 않지만 철학을 부인한 겁니다. 다산이 이기설을 부인했다고 해서 다산은 이기설을 청산했다고 말하는데 절대로 철학은 청산하지 못하고 이기설은 청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철학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마음대로 그건 나무랄 수 없어요. 철학을 안 해도 괜찮은데 철학을 안 한 것이 그거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산이 철학을 하지 않은 것이 훌륭하고 철학이라는 건 다 쓸데없는 관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산을 나무래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학자들을 나무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학자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도시에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산 사람들이 자연을 배우는 좋은 방법은 상당히 미안하지만은 대도시에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맞을 각오하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학문을 하면 곤란해요. 자연과학은 그래도 되는지 몰라도 인문학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고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수입하기나 하고 말아요. 여기도 봤죠.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고 부모가 아주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과외시키고
좋은 학교 입학하고 최상의 조건에서 자라고 공부했다는 것이 최악의 조건인 것을 안다면 구제 가능해요. 그것이 계속 최상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면 학문은 안 돼요. 학문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안 돼요. 그래서 좋다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좋아요. 그냥 사냐에서 뛰놀고 자연과 더불어 자라고 한 사람은 거기서 크게 될 수 있는 모든 싹이 거기 있어요. 우리 정치사를 봐도 그렇죠. 저 거제도에서 나고 자란 김영삼이나 하이도에서 나온 김대중은 대통령이 됐는데 서울 종로에서 자라나고 인류 학교를 나온 사람은 대통령 되지 못했어요. 대통령 될 뻔되는 사람 이회창 하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봐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인데 우수하다는 거 하고 뭔가 큰 포용력을 가지고 큰 어떤 현실의식을 가졌다는 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예, 이회창과 노무현을 대조하면 극히 대조적이죠. 노무현은 촌놈이고 무식해 보이고 한데 사람들이 노무현한테 표를 찍어줬잖아요. 이건 뭐 그런 정치 같은 이야기하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이야기가 수준이 낮으니까 그 정도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크게 된다는 건 그런 좋은 작가에 나서 참 부모의 뒷받침을 잘 밟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를 받아서 교수로서 활동하고 하는 사람 결국 수입하기나 말지 학문을 혁신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냐? 촌놈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촌놈이기 때문에. 예, 촌놈이라는 건 보다 큰 장점은 없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작년에 청송 가서 그냥 농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우리 사촌 형님이나 이웃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 말씀들이 정말 학문은 하지 않았지만 귀한 말씀이라는 거 다시 생각합니다. 고추를 심었더니 그 고라니가 내려와가지고 잎을 다 뜯어먹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매운 고추를 심으면 고라니가 안 뜯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추 재배하는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고추 재배 시기 언제다, 뭐 비료 그런 뭘 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님은 80평생 동안 고추를 심고 학교는 그냥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 들으니까 아, 그런 말씀 하나하나도 굉장히 그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말씀이구나. 어부가 천기를 보는 건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배를 부린 어부가 천기를 탁월하게 봐요. 그런데 그런 개개의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알지만 선생님 혹시 말씀하신 그 속에 어떤 이치가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그런 걸 그리고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에 선생님께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작년에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매니지를 막 하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일을 일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니까 놀이하듯이 하라고 그래 제가 일을 해야지 무슨 놀이하듯 하냐 이렇게 말하자면 그게 바로 철학이요. 그런 관점에서 학문도 마찬가지죠. 학문을 놀이하듯이 즐겁게 해야 돼요. 고심참담하게 결과를 바라고 학문을 하면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자면 쭉정이밖에 안 돼요. 쭉정이밖에 안 되니까 지식 자랑이나 하고 남의 지식을 갖다가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농부나 어부가 하는 얘기하고 학문의 길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학문이 즐겁다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다 위선이라고 말해요. 내가 학문이 즐겁다 하면 위선이다.
그러면 내가 뭐 교수로 재직할 때 남과 경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윗선을 할지 몰라도 지금 이 나이까지 내가 윗선을 해서 뭐 하겠어요? 즐거워서 하는데 학문이 즐겁다면 다 윗선이라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학문이 전혀 즐겁지 않은 학문을 마지못해 와. 남한테 이기려고, 경쟁 이기려고 해왔어요. 그래서 좋은 학문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지금 학문을 시작할 때 터다지기라 그랬죠. 터다지기에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틀을 잘못 따다 놓으면 집을 지어도 그러면 집이 기우뚱하고 쓰러져요. 틀을 잘 다지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 봅시다.